자, 계속해서 이제 막스가 후기로 왔을 때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막스의 후기라는 말 이런 건 우리가 천치간에도 얘기했지만 굴드러나 알투세 같은 사람이 이제 막스 사상에 어떤 단절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뭐 주장했던 건데 사실 뭐 막스가 그런 뭐 착취 얘기도 안 하고 무슨 뭐 그랬느냐 전반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이 1857년에 그 그룬틸리세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1863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 즈음에 이제 후기에 와서 뭐 자본론을 썼던 시기에 보면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소위 막스가 젊었을 때의 독일 이데올로기를 썼을 때까지의 막스 생각에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 해결을 비판하고 있지만 해결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위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보통 이제 막스의 젊은 시절을 보면 독일에 있다가 프랑스로 도망왔다가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또 도망가고 그리고 벨기에에서 다시 영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평생을 도망다니다 산 사람인데 한 번도 돈도 못 벌어보고 박사 받고 돈도 못 벌어보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스가 영국에 정착을 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대형 박물관에 마누라가 싸준 도시락 들고 가서 뭘 공부하냐면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경제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정치 경제에 관련된 눈을 뜨고 자본론을 쓰게 되는데 이때 나타났던 그 개념을 소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막스의 후기 사상에서 적어도 자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이건 제 입장이니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페티시즘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페티시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물신숭배, 독일어로 페티시스무스, 우리말로 물신숭배라고 하는 건데 이 물신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교 선생 알아요? 들어봤어요?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뭐? 물욕에 대한 숭배를 당하는. 비슷해. 물신숭배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물신숭배란 말을 우리가 일상에 쓰죠. 왜? 그러니까 물건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예전에 무슨 이제 조선시대 때 무슨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무슨 아니면 돌 밑에서 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거죠. 그게 그 나무나 그 돌에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신숭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 뭐 군대 간 아들 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 한 잔 떠놓고 하는 거. 그 바위나 나무가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신숭배죠. 그러면 자본주의관에서 이 물신숭배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이 신처럼 떠받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의 얘기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마치 물건이 상품 진열대에 있는 물건이 주인처럼 사람을 꼬시는 거야. 아 이거 사봐 이거 사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고 나면 몇 번 들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또 창고에 처박아둔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요즘 이 소비사회에서 이 물신숭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막스가 자본론 일부 1장 4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다이아몬드와 물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당대 이제 막스가 자본론을 쓸 즈음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물값은 전혀 제로이고 다이아몬드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의 경제학자들이. 당대 경제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물은 너무 많아. 공급이 많아.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꼭 배우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아주 낮게 설정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이겁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런 식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을 뭐라고 하냐면 멀가 이카노미라고 하죠. 멀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주 저속한 경제학이라고 아주 처절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원하는지 인간의 욕망을 먼저 봐야지 그걸 수요 공급으로
그 설명하는 건 대단히 그 외양이라고 그러죠. 해결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겉만 보는 거지 본질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하고 물하고 둘이 같이 놓고 이 보통의 일상에 살면서 다이아몬드 하나 두고 물 한 마가지 두고 네가 마음대로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사람들 보통 다 뭘 집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집죠. 근데 아무것도 못 먹은 사막에서 물 한 모금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둘이 놓고 사막에서 너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집겠냐고요. 물 집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시사하는 게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다이아몬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기본적인 뭐랄까 막스가 지적하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가치, 이걸 사용 가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물은 뭐예요? 목마를 때 사람의 목을 축여주는 거, 그런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의미의 사용 가치는 뭡니까? 다이아몬드의 사용 가치가 뭔지 알아요? 우리 조교 선생은? 몰라요? 다이아몬드의 사용 가치는 돌을 자를 때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돌 중에 가장 경도가 센 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뭔가 이렇게 유리를 긋거나 돌을 이렇게 찍 그으면 다이아몬드는 아무 상처가 안 나는데 그걸 그은 돌이나 유리 같은 건 다 갈라져요. 그래서 그 공업 시간에 뭐 우리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업 시간에 선반이라고 이렇게 돌이나 쇠를 자를 때 항상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쫙 기계가 걷고 가면 그게 딱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의 사용 가치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목걸이로 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루비 같은 거, 무슨 뭐 산호초 이런 거를 보석이라고 그랬지, 다이아몬드를 보석이라고 사람들이 목걸이로 쓰고 왕관으로 쓰기 시작한 건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족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저렇게 결혼식 때 무슨 손가락을 끼고 주고받는 건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다이아몬드는 다 그렇게 공업용으로 쓰다가 그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그 물에 흘러다니는 그 뭐라 그래? 그걸 이렇게 걸러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는데 이 산 속에 다이아몬드가 붙여 있는 거. 그러니까 가서 그냥 뭐 깊이 파지 않아도 돼. 땅만 파면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만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지겠다. 그리고 구라를 친 게 구라를 쳤단 말은 좀 이상한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자고 한 사람이에요. 구라란 말은 일본 말. 그러니까 썰을 푼 게 뭐냐면 그 사랑의 영원함과 이 다이아몬드의 딱딱함 오래가는 거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식 때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를 끼면 사랑도 영원하다고 하는 썰을 만든 거지. 말도 안 되는 썰이죠. 오히려 뭐 결혼식 하다가 뭐 그 혼식감으로 다이아몬드 안 해가지고 왔다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결혼식 파토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는데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아? 진짜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숭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로 물건이 서로 교환되고 물건 값이 매겨지는 거. 이게 바로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물신숭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는 사용 가치인데 사람들이 다 교환 가치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교환 가치의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노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노동 생산성이고 그게 사용 가치예요. 얼마나 노동이 투입됐고 그 노동이 얼마나 질적으로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 가치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라는 건 value죠, value. use value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가치가 있느냐, 사용 가치가 있느냐. 근데 교환 가치는 뭐예요? 교환 가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뭡니까? 그 화폐예요, 화폐. 돈이라고 하는 예전에 뭐 그게 이제 조개 껍데기나 이런 걸로 만들다가 요즘 이제 종이로 만들었는데 종이가 갖고 있는 사용 가치가 뭐예요? 돈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는 뭐예요? 그건 교환이에요, 교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환의 의미는 사용 가치 의미는 전혀 없고 그 돈이 갖고 있는 막강한 사회적인 관계만 머릿속에 허구적인 관계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질은 사용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을 결정하고 그런 노동 생산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외양이라는 걸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론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론이라는 책을 피면 뭐 어마어마한 책인데 자본론이라는 책을 피면 첫 번째 상품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상품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오래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자본론의 이 책에서 제목은 자본론인데 첫 페이지를 피고 나면 상품과 화폐 그리고 1장이 상품이고 1장 4절이 지금 상품의 물신적인 성격과 그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두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막스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모순은 자본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그런 자본의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 그 계기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상품의 물신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본론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이 상품의 물신숭배가 어떻게 임금의 물신숭배, 자본의 물신숭배로 확대돼 가느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잖아요. 물 좀 마실게요. 교환 가치가 중심이 돼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노동자나 자본가가 모두가 다 똑같이 계약 관계로 평등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데올로기 작동이죠. 그래서 노동자도 뭘 보냐면 상품의 프라이스를 봐요. 밸류를 보는 게 아니고 프라이스. 그러니까 허구적인 거죠. 자본가도 프라이스를 봐요. 그리고 이제 자본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100만 원을 고정비용으로 투입하고 50만 원을 가변비용으로 투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적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마진 이윤을 남기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진을 10% 남기려면 고정비용 100만 원은 변화갈 수가 없어요. 가변비용 그게 뭐예요? 가변비용이라는 게 결국 임금이죠. 임금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 주는 걸 120원까지는 가능하다. 130원을 주면 내 그 마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할 때 자본가도 그 프라이스를 보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 뭐 아파트값 내고 우리 애들 학원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이자 소득이 얼마고 이자 빚이 얼마니까 얼마 내고 이렇게 하려면 한 달에 시간당 100원은 뭐 13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120원밖에 안 된다니까 뭐 125원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 이러고 이제 임금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임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굉장히 평등하고 균등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가 받아야 될 돈이 착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과거에 독일 이데올로기식의 막스 시절에서는 그 모른다는 거. 그게 소외였고 의식의 전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아는데 모르는 거였다면 이 자본론의 물신숭배에 와서 이 상품 결정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도 모르고 하는 것이고 노동자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일 이데올로기 시대 때는 자본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줘야 될 임금을 안 주고 있어. 낄. 내가 다 좀 더 먹어야지. 이렇게 자본가가 나쁜 놈이었다면 자본론 시대에 와서의 자본가와 노동자는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자동 인형처럼 하나의 부속품처럼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농노와 영주를 가로 안에 넣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와서 중세시대 때 신분 질서가 다 평등하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작동되고 있는 논리를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예전에 농노와 영주처럼 불평등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막스 자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함입니다. 우리가 평등한 시대를 왔다. 그래서 무슨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유태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평등한 신분의 철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계급적인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농노와 영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를 통해서 상품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물신숭배의 첫 번째 단계는 상품의 가치를 가치가 아니고 가격으로 보는 단계. 이게 첫 번째에서 상품의 물신숭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물신숭배
단계는 뭐예요? 임금의 물신승배죠. 아, 나 받을 만큼 받았어. 노동자도 내가 줄 만큼 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나 그러나 그렇지만 노동자가 만들어낸 잉여 가치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일부는 다 자본론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취받고 있는 걸 노동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임금의 물신성에서 제가 법의 물신성이라고 그 가로안에 넣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계약 주체. 이게 이제 소위 이 상부구조가 허구적이라고 하는 막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법대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법의 물신성이 임금의 물신성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자본의 물신성이에요. 자본의 물신성에서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막스 용어로는 상업자본, 그다음 허구자본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상업자본이라는 게 결국 유통자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 마트의 사장님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우유를 한 200개 받아다가 100원에 받아서 110원에 이렇게 150원에 팔았다. 그래서 뭐 50원에 잉여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뭐 2, 300만 원을 남겼다. 자, 그러면 그 유통업체 사장님이 이 자본의 가치에 기여한 게 뭐예요? 물건을 받아다가 마진 붙여서 판 거는 아무런 그 밸류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뭔가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유통이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걸. 유통 구조에서 그렇게 우유 팔아가지고 남는 건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적어도 막시즘 경제학에서 가치를 만드는 건 노동이 투여되는 거예요. 노동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마치 유통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큰 문제예요. 대형 기업에서 마트들 많이 만들어내고 유통업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건 물류를 확산시키는 뭐 이점이 있긴 하나 그 자체로 새로운 경제적인 밸류를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막스가 얘기하는 그 자본의 물신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뭔가 했다고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이제 허구적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통마트의 사장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뭐 고정비용 빼고 알바비 주고 학생들한테 뭐 그러다가 5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을 은행에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무슨 적금을 넣거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200만 원이 한 500만 원으로 불었다. 40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 것이 마치 돈을 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돈이 산업 투자가 되고 어떤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면 그 돈이 뭔가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쓰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단기 주식 같이, 우리나라처럼 요즘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투자를 했다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뺐다가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건 이제 소위 투기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라면 그 자본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거가 된 거예요. 마치 요즘 뭐 땅 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땅을 샀다가 땅이 1년 만에 10억 주고 산 땅이 20억이 됐다. 그럼 그 땅에서 뭐가 남았으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럼 땅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값, 땅값을 다 합치면 미국 대륙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게. 그게 바로 허구적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의 그 허구성이 바로 여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이 20세기를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생각이, 예를 들면 요즘 뭐 유명했던 피케티 같은 21세기 자본론을 썼던 이런 피케티 같은 이쪽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망하는 거죠. 막스가 생각했던 이 자본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자본의 허구성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의 허구성과 자본의 유기적인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실업사회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 예를 들었는데, 마지막 PPT에다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씩 주고 4명 종업원 구하고, 그럼 재료비 700만 원에 집세 2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10배로 늘렸어요. 재료비도 10배로 늘리고 집세도 확장해서 10배로 늘렸어요. 그럴 경우에 노동력 종업원이 4명에서 50명이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본의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이 고용의 감소는 오히려 감소된다는 거예요. 고용의 기회는.
이게 소위 자본과 노동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는 결국은 실업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실질 임금은 다 사람들이 못 받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불평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세기까지 막스의 자본론이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위 피케티가 얘기했던 21세기 자본론의 기본적인 논지죠.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식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리프킨이나 드러커 같은 사람이 썼던 소유의 종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런 데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미 막스 바로 죽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가의 창의적인 정신이 뭔가 새로운 그 노동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리프킨이나 드러커 같은 미국의 경영학자들은 오늘날의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경영혁명, 그다음 지식산업성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뭔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기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건 우리들도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스가 주고 있는 이 어떤 가상적인 의미가 오늘날에 살아있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고맙습니다.